자, 이번엔 무주물 선점을 좀 해봅시다. 무주물 선점. 무주물은 뜻이 뭘까요?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이걸 법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니까 소유권이 없는 물건. 그러면 소유권이 없는 물건을 선점하면 내가 소유권 가져갈 수 있다. 이게 무주물 선점인데요. 252조 1항 요거 1번 내용은 좀 시험용으로 중요합니다. 무주의 동산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 번 더.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여기서 무주물 선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낚시. 그렇게 쓰면 돼요. 옆에다 낚시. 그게 무주물 선점의 가장 대표적입니다. 물고기를 이제 낚아 올렸어요. 그럼 일단 물고기는 무주의 동산 맞죠? 동산. 소유의 의사로, 여기는 낚시의 경우에는 잡아먹을 마음으로 이 말이죠. 다음 선점했어요. 그럼 물고기를 낚아 올리면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는 즉시 그 소유권 취득한다. 2항 가봅시다. 무주의 부동산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 그냥 뭐로 되는 거죠?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3항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여기서 사양하는 이 말은 뭘까요? 집에서 기르는 이 말, 축사 같은 걸 만들어서 집에서 기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야생동물이니까 노루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무주물 선점, 사냥해서 내가 소유권 취득해서 집에서 기르다가 얘가 야생상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무주물이 되는 거죠. 사람도 물건으로 치면 무주물이죠. 그래서 무주물이어서 내가 선점을 해서 집구석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집구석을 또 뛰쳐나갔어요. 야생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무주물로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자, 요 무주물 선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번 252조 1항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주의 동산을 읽어봅시다.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무엇뿐이라는 거예요? 동산뿐이다. 이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점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가봅시다. 여기는 유실물 습득이죠. 유실물 습득. 유실물은 뜻이 뭘까요?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 한번 읽어보겠어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법률 동그라미 하고 여기다 써볼까요? 유실물법. 그러니까 유실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유실물법이라고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실물법에 의하여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공고한 후 몇 개월이죠? 이거 숫자 기억합니다. 6개월. 이게 1년이었다가 6개월로 바뀐 지가 좀 됐는데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숫자 외워두기 바랍니다.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네,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갑 100만 원짜리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을이 이제 주었어요. 갑은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유실자 이렇게 표현하고 을은 지갑을 주운 사람이니까 습득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길거리 가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어서 이게 지갑을 이렇게 주운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지갑 주웠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신고? 아니죠. 일단 지갑을 열어봐야 되죠. 열고 확인해야 되죠. 뭘 확인해야 될까요? 신분증? 아니고 현금이죠. 현금. 그러니까 열어보고 현금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을 뽑아서 주머니에 넣고 지갑을 내팽개치고 CCTV가 있는 놈을 살펴보고 주위를 떠나면 되죠. 근데 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갑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일단 경찰서에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공고한 후 이 숫자 볼까요? 몇 개월이죠?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소유자가 나타났어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소유자가 나타났으니까 소유자가 그냥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주어준 공로가 있으니까 을은 갑에게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을은 갑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상 청구의 범위
이건 유실 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사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에서 얼마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재판하면 그 맥시멈을 청구하죠. 판사가 적당하게 조정해서 대부분 재판은 끝납니다. 이때 보상 청구의 범위 유실 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이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준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유실물 습득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유실물의 물 동그라미 하시고 바로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실물은 동산에 한한다. 5의 x예요. 이게 동산만 해당되는 건지 부동산도 포함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유실물은 동산에 한한다. 5의 x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지갑을 잃어버렸어.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나 오늘 집 한 채 잃어버렸어.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나 오늘 백일동 1704호 잃어버렸잖아.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유실물은 개념 필수적으로 뭐에 한한다? 동산. 여기 써놓을까요? 유실물의 물 동그라미 하고 동산이라고 써봅시다. 동산. 아까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도 동산이라고 그랬죠. 유실물 습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도 뭐뿐이다? 동산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장물 발견인데요. 매장물은 뜻이 뭘까요? 매장물. 땅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현재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입니다. 땅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현재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 이게 매장물이에요. 그 의의를 조금 써보는 게 좋겠어요. 뒤에가 중요합니다. 땅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현재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 그러면 매장물은 소유권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런 생각 읽어볼까요? 땅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현재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 뭐가 포인트예요? 누구에게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누구에게 있는지 모른다. 누구에게 있는지 모른다. 누구에게가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러면 소유권 자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그게 누구에게 있는지 모른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아예 소유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자체가 없으면 뭐가 될까요? 무주물이 되겠죠. 무주물이 되겠죠. 여기는 매장물은 반드시 소유권 자체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어요?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보겠어요. 시작. 매장물은 자, 법률 동그라미 할까요? 아까 유실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유실물법. 매장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뭘까요? 매장물법. 그런 법률은 없어요. 그냥 유실물법. 유실물법에서 매장물도 함께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물법은 별도로 없다. 자, 그럼 매장물은 먼저 보통 땅속에 그 동산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건물 자체가 발굴이 되거나 유적지 통째가 발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매장물은 동산 더하기 부동산 이렇게 써놓을까요? 동산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매장물 자체에는 소유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공고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소유자가 있으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공고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 다음 숫자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이거 몇 년이죠? 1년. 그러니까 1년 내에 이게 포인트예요. 누가? 소유자가 이렇게 되죠.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공고 절차를 거쳤는데 소유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그냥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여기가 소유자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장물 자체에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땅속에 물건을 캐냈는데 소유권이 현재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는 물건이 매장물이 되는 겁니다. 땅속에서 물건 캐냈는데 소유권 자체가 없어요. 그럼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무주물이 된다는 겁니다. 땅속에 화석을 캐내세요. 화석 캐낸 겁니다. 얘는 매장물이에요? 무주물이에요? 무주물이 되는 거죠. 땅속에서 캐낸 건 맞는데 이건 소유권 자체가 아예 원래부터 없는 거죠. 원래부터 없는 거니까 뭐가 될까요? 무주물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매장물에는 소유권 자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조문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주물 선점이죠. 무주물 선점. 두 번째 유실물 습득. 그다음 매장물 발견. 일단 각각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지 해볼까요? 무주물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즉시. 유실물 습득은 6개월. 그다음 매장물 발견은 1년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봅시다.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다시 한번.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그 다음에 그 강의 교환에 요 앞으로 3개를 묶어도 되고 뒤쪽에 3개를 묶어도 되겠어요. 자, 요 3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써봅시다. 선점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그다음 습득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이거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여기다가 법률 규정이라고 써놓을까요? 법률 규정. 또 선점, 습득,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이건 원시 취득인가요? 승계 취득인가요? 소유권이 처음 생기는 거니까 무슨 취득인 거죠? 원시 취득. 그렇게 두 가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고 또 어디에 해당한다?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게 있었죠. 뭐가 있었죠? 오늘 소유권 파트에서 배웠던 게 신축이죠.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도 취득시효, 취득시효. 그리고 선점, 습득, 발견. 선점, 습득, 발견. 이렇게 총 5가지 배웠어요. 자, 그다음 첨부제도를 해봅시다. 첨부제도. 거기는 이제 부합, 혼화, 가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애의 부합. 이거 별표. 부동산애의 부합. 여기는 조문도 하나 써놓기 바랍니다. 256조 이렇게 써놓기 바라요. 256조. 자주 언급되는 조문이라서 기억해둡니다. 자, 먼저 부합이라는 건 뭐냐면 부합,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 이게 부합의 뜻입니다.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 이게 부합인 거예요. 자, 그림 먼저 띄워드릴 테니까 봅니다. 갑은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뿌리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러면 뭐가 뭐에 달라붙은 거예요?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은 거죠. 나무가 토지에 딱 달라붙었다. 밑에 갑은 토지 소유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을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니까 토지에다가 붙여놓은 사람이죠. 을은 부속시킨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은 소유자, 을은 부속시킨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뭐가 뭐에 달라붙은 거예요? 나무가 토지에 딱 달라붙은 거죠. 이렇게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 이게 부합이에요. 일단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 이걸 부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쉽게 딱 달라붙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이에요?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부합하는 물건이죠. 자, 다시 해보세요. 국어가 좀 잘 돼야 되는데 나무가 토지에 딱 달라붙었다 이렇게 되죠. 나무가 토지에 딱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나무가 달라붙었다. 나무가 했다 이 말이죠. 나무가 했다. 그럼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이에요? 부합하는 물건. 부합하는 물건을 부합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합물. 그 다음 토지는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이에요? 여기는 토지는 가만히 있는데 나무가 와서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나무에 의해서 달라붙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 그러니까 부합된다. 그래서 P를 쓰는 P. 그러니까 부합되는 물건을 피부합물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반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예 몸으로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몸으로. 일단 이 몸통 이게 토지예요. 팔 이렇게 펴볼까요? 팔. 이게 나무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봐요. 이게 토지. 이게 나무예요. 그다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너무 세게 때렸나? 자, 여러분 한번 해봐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딱 이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한 거죠.
나무는 뭐죠? 부합하는 물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무에 의해서 달라붙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피부합물이 부합되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은 쉬는 시간에 오세요. 오시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시험에 이런 사례를 주면서 부합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부합물 그러면 토지가 생각이 나야 돼, 나무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나무가 생각이 나요. 나무. 그러니까 부합하는 물건은 부합물이라고 하고 부합되는 물건은 피부합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밑에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자, 원칙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다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에 뭐가 와서 달라붙었다 그러면 부합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는 무단으로 한 게 아니고 을이라는 사람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켰어요. 권원 땡땡 하시고 한 3개 정도 써봅시다.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법률상의 근거 이걸 권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를 쓸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 3가지를 써보도록 하겠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쓰겠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배울 제도입니다. 지상권 설정받고 전세권 설정받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위에다가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건물 철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켜 놨다. 이때는 누구 소유가 되죠? 부속시킨 자, 을 소유가 되는 겁니다. 쉬운 원칙인데 까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칠판 해볼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뭐가 와서 달라붙었어요? 이게 부동산에의 부합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합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 이게 소유권이 있다. 근데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때에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된다. 소유권 귀속 관계만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볼까요? 여기는 동산 간의 부합입니다. 아까 제가 부합은 뜻이 뭐라 그랬죠? 부합은 딱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동산하고 동산이 딱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 이게 부합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먼저 소유권 귀속 관계가 첫 번째 갑시다. 1번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그 다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으로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보겠어요. 이건 뭔 것 같아요? 갑이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소유자. 을은 자동차 부품 가게 주인입니다. 이거 뭔지 보이세요? 이거? 이거예요. 보이죠? 이거 머플러, 마우라, 연기 나오는데. 자, 들어가. 자,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머플러를 교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정상적으로 이제 부품 가게 가서 물건을 사야 되죠. 근데 얘가 산 게 아니야. 산 게 아니고 을의 부품 가게 몰래 들어가서 이 부분을 확 세빈 거예요. 세벼서 이 머플러를 자기 자동차에 확 용접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합성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갑과 을의 공유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용접이잖아. 용접이니까 뭐가 뭐에 달라붙은 거예요? 머플러가 자동차에 달라붙은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에 달라붙었다. 이것도 동산, 이것도 동산. 이게 용접이니까 쉽게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부합이구나. 그 다음에 부합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동산 간의 부합이다. 동산 간의 부합. 그러면 무조건 찍으면 안 되고 먼저 소유권 귀속 관계를 판단할 때 이걸 먼저 봐야 되죠.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죠. 이건 머플러는 조그만하죠. 자동차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예요? 있는 경우죠. 그러면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에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머플러가 자동차에 딱 달라붙었다.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죠. 갑. 그러면 을은 부품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러면 OX예요. 맞죠? 일물 일권주의잖아. 일물 일권주의. 그러면 물건 한 개에 대해서 소유권 누가 가져야 되죠? 딱 한 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품에 대한 소유권까지 갑이 가져갔으니까 을은 진짜 부품 가게 주인이지만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표정이 이상한데? 작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또 아까 말씀드린 그분, 취득세 질문했던 그분 오셔가지고 아니 왜 물건을 세비고 그럽니까? 정상적으로 사야지. 그래서 어르신 세벼야 됩니다. 세벼서 갖다 붙여야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대신 을은 소유권 잃어버렸으니까 을은 갑에게 당연히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부합제도의 핵심은 뜯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이 딱 달라붙었으니까 그냥 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고 소유권 잃어버린 사람은 대신 돈으로 해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놈을 분리하지 말라. 복구 청구 금지. 이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동사 간의 부합의 경우에 합성물의 소유권은 먼저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죠? 주된 동사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뭐의 비율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 주종 구별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 생각하면 되냐면 그 갑의 반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갑의 반지 을이 뭐 큐빅 같은 게 박았다. 이게 딱 달라붙은 거니까 부하 맞죠. 그럼 이 반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큐빅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어요. 이 반지는 한 10,000원. 그 다음에 큐빅 이거 10,000원. 이건 서로 대충 이제 양이 비슷하니까 크기 비슷하니까 주종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는 합성물의 소유권이 부합 당시 뭐의 비율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서로 뭐 하는 거죠?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 비율로 서로 뭐 한다?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지를 어떻게 껴야 된다는 거예요? 1대1 비율이니까 갑이 1시간 꼈다. 그러면 갑이 쓴 시간만큼 똑같이 을도 1시간 껴야 된다. 그게 공유의 사용수익의 법률 관계입니다. 대신 이 내용을 헷갈리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된 동사의 소유자. 주된 동사의 소유자. 그 다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가액 비율로 합성으로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혼화라는 게 있는데요. 혼화. 아마 처음 보는 단어일 거예요. 혼화. 그건 혼합해서 구별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에요. 먼저 여기는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갑의 쌀과 을의 쌀이 서로 섞였어요. 갑의 쌀은 어떤 쌀이라고 할까요? 갑의 쌀은? 맛있는 쌀 어떤 쌀이 있어요? 2,000쌀? 갑의 쌀은 2,000쌀. 을의 쌀은 어떤 쌀이라고 할까요? 네? 보리쌀?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쌀하고 보리는 생겨본 게 다르죠. 이런 건 혼화가 되지 않아요. 섞여도 다 구별해낼 수 있으니까 그건 혼화라고 그러지 않고 을의 쌀은 어떤 쌀이라고 할까요? 정부미? 그럼 정부미도 일반 쌀하고 생긴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 다르게 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일반 쌀은 하얀데 정부미는 누렇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면 이 갑의 2,000쌀과 을의 정무쌀을 서로 섞였어요. 누구 쌀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혼화입니다. 동사나 동산이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게 혼화. 갑의 기름과 을의 기름이 서로 섞인 거예요. 그럼 갑의 기름은 어떤 기름이랄까요? 참기름? 좋았어요. 갑의 기름 참기름. 을의 기름은 들기름. 자, 이 두 기름이 서로 섞인 거예요. 누구 기름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혼화. 이렇게 동산과 동산이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걸 혼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동산 간의 부합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동산 간의 부합 규정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혼화의 경우에도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죠? 공유. 혼화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중개사 시험이니까 얘가 잘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민법 들어간 시험에 이걸 내면 아마 거의 대부분 다 틀릴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림을 잘 봅니다. 이게 뭔 것 같아요? 맥주잔이죠. 갑은 맥주 500cc, 이거 5,000원입니다. 하나 가지고 있고, 이건 뭔 것 같아요? 이게 와인잔으로 돼 있잖아요. 원래는 그 스트레이트 양주 한 잔입니다. 양주. 근데 이
요 아이콘이 없어서 제가 이걸 골랐는데 그 양주 스트레이트 한 잔. 요거 50cc고 10,000원입니다. 이 두 술이 서로 섞였어요. 뭐가 됐을까요? 맛있어요? 그 맛있는 폭탄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폭탄주는 값만 마실 수 있을까요? 을만 마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값과 을이 나눠 마셔야 될까요? 잠깐 마음속으로 결정하시고. 값만 마실 수 있다, 을만 마실 수 있다, 값과 을이 나눠 마셔야 한다. 한번 이거 손들기 한번 해보겠어요. 자, 나는 값만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리고 나는 을만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리고 나는 값과 을이 나눠 마셔야 한다 생각한다. 내리고 압도적으로 나눠 마셔야 하는 게 맞네요. 제가 어제 수업할 때도 한 분한테 물어봤죠. 왜 나눠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냥 술은 나눠 마시는 겁니다. 아주 좋은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정답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탄주는 간만 마실 수 있습니다. 간, 왜? 반말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지금 술이 서로 섞였잖아요. 누구 술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뭐죠? 혼화. 동산하고 동산이 섞였는데 구별할 수 없게 됐다. 이게 뭐죠? 혼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주종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일단 여기는 두 가지를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습할 때 주종 구별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 뭘 가지고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지 언제 판단하죠? 크기, 양, 부피. 크기, 양, 부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이때 주종 구별의 판단 시점. 주종 구별의 판단 시점은 섞이기 전에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섞이고 난 다음에는 뭐가 맥주고 뭐가 양주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섞인 후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섞이기 전에 상황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까 자동차 사례의 경우에도 부품이 자동차에 달라붙은 거죠. 그럼 원래 붙기 전에는 자동차 부품이었죠. 여기도 똑같아요. 붙기 전의 상황을 가지고 주종 구별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기 전에는, 섞이기 전에는 이 맥주는 몇 cc였죠? 500cc. 여기는 양주는 몇 cc죠? 50cc죠. 그러니까 양이 비등비등해요? 크게 차이가 나요? 크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얘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죠. 그러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폭탄주는 누구만 마실 수 있다? 간만 마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을은 갑에게 한 모금만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모금만 줘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감. 이건 누구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간만. 따라서 을은 갑에게 한 모금만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대신 얘는 돈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권 잃어버렸으니까 대신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 틀리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산하고 동산이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건 뭐라고 말하죠? 혼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가공을 해봅시다. 가공. 가공은 이 그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어요. 갑이 거칠거칠한 통나무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통나무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동그랗게 깎아서 원통형 나무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는 써놓게 봐라요. 원재료. 그 다음 거칠거칠한 통나무를 깎아서 동그란 원통형 나무로 만들어 두었다. 이건 가공물입니다. 갑은 원재료의 소유자, 을은 노력을 가해서 가공물을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가공자라고 그래요. 자, 그럼 다시 7번 봅시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을 해서 가공물이 생긴 거예요. 가공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자, 먼저 여기 갑시다. 먼저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 누구에게 있는 거죠? 원재료의 소유자.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하게 됐다. 이때는 가공자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칠거칠한 통나무를 그냥 깎아서 그냥 원통형 나무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건 그냥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갑. 그러니까 원재료의 소유자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번엔 이런 경우 볼까요? 거칠거칠한 통나무를 깎아서 동그란 원통형 나무로 만들어 둔 데 불과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일일이 다 조각을 했어요.
조각을 해서 아주 예쁜 조각 인형을 만든 겁니다. 이 통나무는 한 3,000원, 그다음 조각 인형은 1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이때는 가공으로 인해서 가치가 현저하게 뛴 거죠. 이때는 누구 소유가 되는 거죠? 가공자,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래 누구한테 있다고요? 원재료 소유자. 근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뭐인 때? 그냥 다액만 가지고 안 됩니다. 무슨 다액인데? 현저히 다액. 가치가 껑충 뛰었을 때 이때는 누구 소유가 된다?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바로 생각이 난 내용인데, 갑의 산에 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돌 이렇게 있어요. 돌 자연석이 있는데 이걸 우리 깎았어요. 조각을 해서 얘가 조각상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조각상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이 조각상을 지켜보고 우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조각상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자, 갑의 집에 있는 돌을 을이 깎아서 조각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고 병이 우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을에게 있어요? 아니 여기를 생각 우와 이렇게 했다. 우와 이렇게 했다. 이건 대단한 예술 작품으로 느꼈다 이 말이죠. 얘는 그냥 단순한 돌을 깎아서 아주 가치를 크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죠. 현저히 다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가공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을에게. 그 다음에 이 조각상을 지켜본 병이 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저히 다하게 아니라는 거죠.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 자, 그러니까 시험에 이를 지켜보는 병이 매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현저히 다하게 됐다는 거죠. 현저히 다하게 됐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가공자에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때는 그냥 원칙으로 가서 누구에게 소유권 있는 거예요? 갑.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여백에다가 세 가지를 써보도록 하겠어요. 뭘 쓰냐면 첫 번째 부합 쓰시고, 그 다음 혼화, 그 다음에 가공을 씁시다. 부합, 혼화, 가공을 쓰시고 이 세 가지를 묶어볼까요? 묶어서 앞으로 묶어도 되고 뒤로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물건이 딱 달라붙는 건 뭐라 그러죠? 부합. 그 다음 동산과 동산이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건 혼화. 타인의 동산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 가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인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여기 무슨 계약을 하는 건 아니죠. 의사표시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쓰시고, 또 부합에 의해서, 혼화에 의해서, 가공에 의해서 각각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인 거예요? 승계 취득인 거예요? 소유권이 처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자, 이렇게 필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거 다시 또 추가됐네요. 아까 첫 번째 신축 건물에 소유권 취득이 있었죠. 또 취득쇼 원시 취득이죠. 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리고 첨부제도 세 개. 이거 부합, 혼화, 가공. 부합, 혼화, 가공. 총 몇 개죠? 8개. 자, 그럼 이제 다시 칠판 와서 소유권 귀속 관계만 한번 정리를 하고 쉴 테니까 해봅시다. 부합은 먼저 부동산에의 부합이라는 게 있고 동산 간의 부합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동산에의 부합의 경우에 부합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는 거죠? 부동산의 소유자. 근데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때에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부속시킨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 다음 동산 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딱 달라붙은 겁니다. 그럼 먼저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공유. 그 다음 혼화도 똑같아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누구에게 소유권이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공유. 그 다음 타인의 동산에서 가공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원재료 소유자. 근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르다.
현저히 다행이다. 이때는 누구에게 소유권이죠? 가공자. 반드시 그냥 다행만 가지고 안 됩니다. 현저히 다하게 돼요. 현저히란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현타. 현저히 다하게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용리물권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